안녕하십니까. 송원재 TV와 송국근의 혼소리 공동 기획한 이현주 전 의원님 초청 대담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산시장 선거 자기 정권 창출의 재창출의 교두보가 되는 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 계시다가 지금 막 오셔서 저희 송원재 TV와 송국근의 혼소리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담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해 말에 양송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새해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1호가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 초청 대담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길이죠? 네.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그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열망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제가 그 시장을 가끔 가는데요. 가면 저는 사실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하려고 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 어쨌든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시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부산이 어쩌고 하는 얘기 의외로 그런 얘기보다는 무조건 하여튼 이 정권을 갖다가 하여튼 손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그 KNN 방송의 송은재 국장님께서도 부산 민심 잘 아실 텐데.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그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네. 또 부산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가깝게 보고 사실 많은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를 했어요. 지방선거에서도 또 지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첫째 너무 위선적이다. 또 하나는 능력이 없다. 이 두 부분에서 배신감을 느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요즘 뭐 분위기도 부산시장 얘기보다는 정권 교체 얘기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막 인사를 드리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지금 말이야 이렇게 정권이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 있는데 지금 시장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배신감?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원래 부산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인가요? 하여간 이쪽을 계속 지지를 하다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갈아탔는데 뭔가 변화를 바라고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보면 이제 이 보수 정당이 말은 뭐 이것도 해준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 네. 이래가지고 약간은 이렇게 팽개친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화가 나서 바꿨는데 바꿔가지고 이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하기는커녕 뭐 더 못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개혁적인 걸 기대했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개혁적이기는커녕 똑같이 썩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는 가짜 민주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예. 가짜 민주화 세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로 민주화 세력 다음 세대잖아요. 97 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민주화라는 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하나의 큰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이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민주화를 그렇게 떠들었다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또 자유를 막 억압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네. 그래서 저 민주당에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가짜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셈이네요. 네, 가짜 민주화 세력이 네. 정권을 잡고 또 새로운 어떤 기득권, 적폐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라는 이것은 넘어야 되니 우선 지금까지 선거 4연패 했지 않습니까? 네. 4연패 했는데 그 사설을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끊어줘야 네.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있는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 희망이 보일 텐데 네. 지금 일단 여론으로 보면은 그 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럽 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것이 상당히 뭐 전국적으로 52%, 부산은 58%나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이 투표장까지 가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를 하실 거로 보십니까?
물론 그 전제는 뭐 어떤 후보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에서 지금 그 이제 조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는 날 선거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그냥 예, 하는 공휴일이 거거든요. 아니죠. 예,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궐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한 30% 안팎 분야. 네, 그리고 조직 선거의 경향이 있죠.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그리고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전부 거의 다 지금 여당입니다. 민주당.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오고돈 3년 동안 엄청나게 뿌리까지 민주당 세력들이 침투를 한 상태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직 선거. 예, 예. 조직적으로 열세에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경쟁을 하게 되면 뭐 분위기상 우리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민주당은 이제 선거 작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선거 작전을, 선거 전략을. 예, 전문가들이죠. 네, 예. 그래서 막판 되면 꼭 이상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예, 예. 네, 그리고 또 퍼붓기를 퍼주기를 막 하고. 지금 또 코로나 포퓰리즘 네, 벌써 준비하고 이번에 있죠. 뭐 예. 보니까 뭐 백신을 2월달에 맞힌다 예. 이런 말까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진자를 확 뭐 늘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검사를 열심히 검사 많이 하면은 늘어나요. 네, 예. 그럼요. 검사를 열심히 예. 하다가 또 뭐 좀 적당히 안 하다가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포퓰리즘에다가 또 뭐냐면 어떤 공작.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우리 당의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성 문제, 성추 네, 문제.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이상하게 갑자기 터져요. 김병옥 의원 네, 그 갑자기 막 그 피해자는 터지는데 없고 좀 목격자만 있는 상황이죠 현재.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약간 신빙성은 네, 있어 예, 보여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세현 얘기에 따르면 3월달에 그 김어준 쪽에서 터뜨리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3월달에 터뜨리려고 했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다가 3월달에 터뜨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지 아, 않겠나. 예, 이거 예, 말고도 예, 또 예,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복민 건이 이제 막 불거졌죠. 근데 MBC 스트레이트가 이거를 기획 취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사롭지 않다. 예. 그리고 지금 연말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다고 네, 예. 그러더라고 정식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건을 굉장히 키우려고 한다. 그죠 연루된 사람들을 다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 뭐 이런저런 건물들도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부패한 집단, 예. 그러니까 부산의 정치판을 흐려온 부패한 집단이다. 예. 기득권 집단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아까 뭐 제가 후보님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네네네네. 이제는 등록하셨으니까. 아, 예비부 등록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만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YS에 의해 부산이 계속해서 지금의 야당을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뭐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부산이 계속 침체가 되니까 이 대안을 찾지를 못하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지지가 갔다.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을 선택을 했는데 민주당도 아니거든요. 이게 위선이다 무능이다 하니까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정말 능력 있고 위선하지 않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세대 교체에 대한 이런 뭐 인물이 나와서 그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 부분을만 받아준다면 조국 이후에 부산의 그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야당 쪽이 높아지다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현주 후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지난 총선 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왜 그 실수를 하셨는가 그래 총선 때 그 이현주 의원만은 믿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왜 뭐 그랬을까요? 영도에 못 나갔죠. 네. 영도에 못 나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달라진다. 네, 그래 뭐 하여튼 한 3주 전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으니까 남구 가서
사실은 부산만 해도요. 그렇게 3주 전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갈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거기는 이제 당에서 저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그 이현주 정도 되면 이현주 같은 그 자유의 여전사니까 이 과감하게 험지에 가서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을 봐봐라. 사실은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그거 합니다. 뭐라고 한 과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딱 가거든요. 뭐 못할 게 뭐 있어? 네, 한번 해보지 뭐. 이러면서 딱 가는데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역부족이었던 기간이 것 너무 같습니다. 짧았죠. 네. 또 아깝게. 근데 또 그때 전국적으로도 뭐 공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총선 참패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뭐 코로나 복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건 압도적으로 많지만 같은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야당이라는 게 꼭 지금 국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후보를 잘 뽑아야 될 텐데 총선 때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제대로 후보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선 룰 여기 뭐 여성 가점이 한 10%죠. 네. 10% 이런 상황 경선 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만족을 하십니까? 별로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예. 만족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만족? 해볼 만한 조금은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해야 또. 네, 아니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여성 가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네. 왜냐 이번 선거 특히나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그걸 외면하게 되면 굉장히 명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10%는 자기 득표의 10%예요. 아, 그래 그 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 뭐 그게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 다만 이제 동점이 될 경우에는 예. 남녀가 동점이 되면 여성을 선택한다 이런 정도 의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이겼다. 그 이렇게 저렇게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저기 서울이 주고 부산은 종이다. 뭐 이런 그 당 지도부 생각도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안철수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단일화되면 성산이 높아지죠. 그런데 혹시라도 단일화 안 되고 3파전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자 그 상황에서 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이번에 승리를 해야지 정권 탈환의 그 계기가 될 텐데 안철수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의 정권 탈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안철수의 등장이 앞으로 보수의 앞날에 어떤 언제 등장한 게요?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게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서울시장을 이기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안 되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어도 서울은 상당히 고전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서울은 항상 53대 47이다. 53이 지금 민주당이고 47이 우리 보수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53대 47 아니면 52대 48 정도 항상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는 이 무소속이나 누가 정의당이 누가 나와가지고 저쪽 표를 깨먹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 왔었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후보님은 안철수 대표하고도 과거에 또 아, 정치적인 예, 인연을 잘 가진 알죠. 적도 있고요. 네. 전부 관심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는 정말 대선을 내려놓고 서울시장에 나서면서 그 야권 단일 후보에 자기가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우선 서울시장을 나가긴 하는 거는 뭐 명확하고요. 네. 저도 좀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좋은데 꼭 마지막에 단일화 가가지고 저를 항상 실망시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도 막판 단일화로 가면 불안하니까 네, 좀 일찌감치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그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입당해서 경선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박원순 그 모델처럼 이제 1대1 네. 이제 경선을 하는 거, 국민 네. 경선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안철수 밖에 있는 후보가 1대1 경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것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게 더 안정적이죠. 저 같으면 들어와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까지 다 해줬잖아요. 또 뭐 그것까지 바꿔준다고 처음 하는 그 뭐죠 당원 넣는 그 부분도 바꿔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때요? 8대2요? 예, 저 아예 처음부터 좀 국민의힘 쪽에 그 문을 열고 야권 이거 통합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이야기들 뭐 원탁 회의 경선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떤가요? 원샷 경선이요? 예, 원샷 경선은 그러니까 그 제3지대에서 제3대 그 국민의힘도 걸러 나와서 예, 통합 경선 하잖아요. 통합 경선. 현실적이 떨어지나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게 과연 근데 그 이제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에서 하지 못하고 밖에서 또 새로운 기구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게 상당히 네. 복잡한. 그러려면 이제 원탁 회의 같은 거 만들어서 국민의힘 쪽의 대표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대표자, 그다음 바깥의 시민사회의 대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자나 이제 뭐 한 뭐 6자 정도가 그 육자회담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룰을 만들고 어떤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 돼요. 사실 제가 보면 이런 많이 걸 해왔고.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런 원탁이 출범을 하면요, 이 원탁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거스르면 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적이고. 아니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후보님처럼 부산 출신인데 그동안은 참 부산 스타일처럼 정치를 안 한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 사람들도 그러는 게 안철수 대표가 좀 부산 사람들처럼 좀 화끈하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야권의 모임인 거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산 사람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현주 후보님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현주 후보님 워낙 전국적인 정치인이니까 네. 이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네. 아 다시 근데 부산 저도 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네. 또 그런 거 하고 또 부산시장의 당락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그럼 다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세대 교체, 음. 또 뭔가 변화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게 좋거든요. 그죠? 네, 같이 네, 가는 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이렇게 감지되고 그것이 커지면 부산시장의 어떤 경선의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네. 보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전체적인 구도도 같이 서울과 같이 갈 거고 네. 어떤 뭐 공약 같은 것도 다 정권 심판론도 같은 맥락에서 갈 텐데 그래도 누가 나와서 그 선거에서 뛰느냐.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김영춘 그 후보로 거의 뭐 정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런 그렇다면 분위기. 김영춘의 마상도가 누가 될 건가? 지금 제가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니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좀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 그걸 자신 있으세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네. 아니 그분이 1위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총선 때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죠. 그냥 단순히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었죠. 야권 통합. 통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까지 모든 거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번 어떤 그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뭐 모든 국민 아마 우리 쪽은 특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명분이 없으세요. 출마의 명분이.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고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네. 가장 큰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인데,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MB 때 실세셨어요. MB 때. 네, 정무수석도 했죠. 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정권의 어떤 그늘에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선에서 이깁니다. 네. 예, 대선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앞으로 네. 다가온 대선이. 근데 우리가 거기 희망을 가지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네. 새로운 리더십이 이 야권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구나. 뭔가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네. 됐을 때 그때 이제 대선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또 다시 이게 친이하고 친박하고 그래서 이제 탄핵당하고 나서 또 친박을 청산한다 어떤다 또 이래가지고 네. 구세력이 뒤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친박 세력들이 거의 몰락한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친박이 몰락하고 나서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지 알았더니만 사실상 이게 다시 친이로 돌아가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친이 친박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구나 이게.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이번 네. 총선 때. 네. 사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확인 사살해주는 그런 선거를 해서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1년 좀 넘게 남은 것 아닙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친박 친이가 끌고 왔던 그동안 야권 그 부분이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넘긴다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세대 교체를 받을 사람들이 그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과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야 저 사람을 믿어주면 찍어주면 표를 주면 또 당선이 되겠구나 또 민주당 측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새로운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총선에서 아쉽게 그렇게 되셨는데 그때는 워낙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제 길게 이제 부산 시민들과 접촉을 하시니까 그런 믿음 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대안을 보여주실 수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참 묻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까 안철수 얘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정치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 새로운 정치. 그래서 제가 그 신보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보수.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이 어떤 탄핵 이후에 이 혼란기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보수 세력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런 혁신된 보수 세력, 신보수 세력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보수 세력의 특징이 뭐냐? 일단 하면 과거의 패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죠. 과거의 패배로부터. 그래서 패배자의 낙인이 찍혀 있지 않아야 된다. 패배자의 낙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위선과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막 비판을 하는데 그러는 너는 옛날에 이랬지 않아? 그러는 너도 무능하잖아. 아니면 그러는 너도 옛날에 부패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민주당의 위선과 무능 이런 걸 비판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이 구보수 세력과의 어떤 기득권 교체였다면 이 새롭게 생긴 기득권의 면모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그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 운동권이라는 기득권 세력이 다시 새로운 또 세력에 의해서 심판받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이기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도 기득권 세력이 돼서 또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 영남이 다 비슷하지만 지금 야당이 오랫동안 야당의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야당의 텃밭이 되면서 영남의 경우에는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엘리트들이 주로 야당에 소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뛰어나다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하면 다 야당을 하고 조금 힘들면 여당을 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보이는 그 특징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실제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 제스처나 이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정치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을 민주당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를 밑바닥의 서민들하고 대중 그 접촉을 하면서 대중 집회, 그 다음에 대중 연설, 그 다음에 대중들하고의 간담회, 그 다음에 토론회 이런 걸 중심으로 주로 정치를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소수의 이제 엘리트들, 유지들하고의 이렇게 식사, 그 다음에 술자리, 그 다음 골프 이런 식의 그런 정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보수 진보를 다 막론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보수 이 보수 쪽이 좀 보수 쪽에 그런 게 좀 심하다는 패배자 거죠. 낙인 찍힌 구보수들이 네네네.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면 지금 네. 부산 그 시장 후보로 출마한 분 중에는 박형준이다. 뭐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기 아니 이제 구보수 세력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건 뭐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저는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다들 자신들도 내가 한 그 유권자고 한 주권자라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흐름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저도 뭐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보수가 나갈 방향인데 정말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보수 나갈 방향인데 지금 이 정권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정권 교체의 한 교두보가 된다면은 신보수 중심의 신봉 중심의 새로운 그 바람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습니다. 신보수 네.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부산시장 선거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교두보도 좋지만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자꾸 뭐 부산시장 선거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산 선거 투표해야죠. 투표를 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네. 일단 신보수 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쌓는 그 역할 하나 부산시장 후보로서 또 하나는 부산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신공항 그 특별법 2월 중에 또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그 가덕도 신공항. 그럼 물량 공세 또 예타 면제 사업도 막 할 거예요. 물량 공세를 벌일 텐데 부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보관이 확실한 게 있으신가요? 원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저 기업인 출신이죠. 예, 예, 기업인. 그리고 제가 르노 삼성자동차 아 그렇죠. 예. SO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제조업 산업 좀 현장에서 실물 경제 쪽에 예, 그렇죠. 그 이제 부산이 지금 보면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면 이제 산업 자체가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잘 나갔던 산업들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경쟁 속에서의 지형을 보면 거의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다 시장이 빼앗기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찌감치 제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산업전환의 시동을 세게 걸어가지고 지금쯤 그게 완성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예. 말은 왕성하게 뭐 물류 허브다, 뭐 금융 허브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하고 뒤에 제대로 진정성이 있는 어떤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래서 그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지방들이 비슷한데 산업전환기의 절벽에서 방치된 상태. 네. 그래서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이제 몰락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근데 부산이 제일 심각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늘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런 산업전환은 뭐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게 없어요. 결국엔 뭐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피나는 이 피나는 노력이 뭐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 행정 그리고 경제 모든 분야가 합심해 가지고 정말 모두가 그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산업 전환의 방향과 이게 되려면 어떤 곳이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장이 지금 그 대통령을 부산 경남 PK 출신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대통령은 뭐 한게 그래서- 없죠. 대통령이 그래서 한 게. 노무현 정부 때는 네. 최소한 이게 부산 정권이냐 뭐 호남 정권이냐 논쟁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논쟁조차 없거든요. 아 그냥 호남 정권이니까. 그다음 저는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예.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는 정도가 되고 이런 상황에 부산은 지금 뭐 어렵다 못해서 정말 어려운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드린 시장이나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제계나 모두 좀 사람이 바뀌어줘야 된다. 기존의 생각이 아닌 좀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산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노쇠한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부분이, 네. 이 뭐 우리 경제계로 치면 1세대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많은 원로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생각들로 바뀌는 시점이 왔다. 안 바뀐 것이 그동안 20년이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민주당에게 이제 호되게 보수적으로 보면 한번 맞은 거였다 지난간. 근데 이번에 다시 시민들이 기회를 줬다 줄 테니까 보수 너거는 뭐 뉴 보수 좋고요. 신 보수는 이제 뭘 준비해 나올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기호를 맞춰주는 수준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보면 옛날의 영광이 클수록 그 옛날의 추억을 못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나 모든 그거를 과거에 이렇게 두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신이 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 경제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젊은 경제인이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있죠. 끝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요. 제 또래 애들을 내 동기를 이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부산에 있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벤처 한다, 뭐 또 스타트업 한다 하고 뛰어다녀요. 근데 어째서 우리 또래에 벌써 우리도 이제 50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또래 스타트업 한다, 벤처 한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왜 부산의 어떤 경제계에 무슨 모임을 하거나 하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나온대요. 그런 자리에. 자기들은 아예 거기 끼지를 못한대요. 아버지 회장님들이 다 계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애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죄송한 얘기죠. 과거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전 얘기 드리고 싶으니까 뭐냐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이 항상 아기 같고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냅두고 거기 풀어놓고 그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 가면 다 떵떵거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고 권한을 주고 장을 펼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이 젊어지는 것이 또 그러한 어떤 세대 교체를 저는 촉진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 또래와 같이 함께 아무래도 함께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후보님이 부산 시정을 이끌게 되면은 부산시가 상당히 젊어질 것 같아요. 젊어지고 좀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좀 그 지역 사회의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 부산이 젊어지고 부산이 잘 살게 되고 부산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권 창출의 교두보가 돼야 되는데 자 정권 창출 그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신보수 될까요? 신보수?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정의로운 뭐 보수랄까 또는 이제 공익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구보수의 약점이 뭐였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약간 팔짱 끼고 구경해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국가 뭐 좀 힘센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를 하지만 약간 줄 서는 느낌의 정치를 주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치가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용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적 의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윤석열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강조를 하죠. 그래서 공적인 부분과 사사로운 이익을 구별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신보수 제가 내세우는 이 신보수가 결국에는 이 공적 의지와 정의로운 보수라는 걸로 대변되는 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에 단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근데 본인의 생활은 본인의 자기 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내가 잘 윤석열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거나 내용이나 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행동해온 것도 맞고 근데 본인의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사생활이라든가 그동안 뭐 10년 가까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중앙지검장부터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 의해서 저 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저는 윤석열 현상을 그렇습니까? 얘기할 때는 윤석열 지지율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을 쭉 보면요. 윤석열 지지율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곳이 충청 지역과 영남 지역이에요. 그 지지율 많은 부분을. 보수들하고 충청도 자기 고향이니까. 특히 또 저는 이제 부산 얘기만 하자면 오늘 뭐 아무래도 후보님 때문에 부산이 주제인데 부산에서 윤석열 지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윤석열 개인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의 열망, 이 희망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면 됩니까? 뭐 신보수 좋습니다. 보수 쪽,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현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그 공정의 부분, 또 윤석열은 보수라고 봐야죠. 법학 이 헌법주의자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헌법을 지키겠다는 건 네. 보수인 거죠. 얘기하는 거 보면 보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이 윤석열 현상이 나타내는 건 이거다. 이거를 내가 부산시정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현상을 이용한 정권 교체에 부산, 경남, 뭐 동남권이나 영남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이현주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을 하나 지금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그 이현주 후보님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곧 신보수를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탈이념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탈이념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보수의 약점을 보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념을 이제 떠나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밑으로 낮은 곳으로 가서 저 보수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이고 윤석열도 어차피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도 했고 지금 진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윤석열에게 보수냐 진보냐 이 모자를 씌우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정의, 공정 이 가치인데 이 가치 같으면 탈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좀 어떤 이원인가의 공통점 이런 것도 좀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그 공정과 정의. 네, 공정과 정의랄까요? 거기에 이제 충실하다 이런 건데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동안 보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약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후보님이 그 여성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거 삭발을 하실 때도 그때도 조국 때문에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민낯이 진보의 민낯이 다 드러난 그 마치 본인들이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했다가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니 그때 그 삭발까지 그렇게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삭발했을 때 심정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한번 듣고 싶어요.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최초였죠.
네, 그럼요.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야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삭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삭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지만 어울리는 분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삭발도 많았어요. 어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데서 가장 어려웠었죠. 1호였으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자연 삭발이 됐지만 자연 삭발이나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삭발한 이유가요. 뭐였냐면 그 조국이 임명이 강행이 됐어요.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정말 이렇게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철저히 짓밟는구나.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저는 아까 제가 신보수 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평범한 생각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네. 거죠. 분노하고.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화가 날 때는 이걸 화를 내줘야 돼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걸 화내고 내가 이걸 분노하면 내가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달리게 되고 민주당이 막 나한테 비판을 하게 되니까 내가 또 시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골치 아픈데 하지 말자. 응?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비겁한 그러니까 공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그래서 자기가 선출직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신해 달라고 명을 받았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충실히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가만히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저 무소속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한국당 의원들한테 왜 가만히 있냐. 임명이 강행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하실 거냐. 아니 뭐 어떻게 그 다음 날 이제 다다음 날이 추석 연휴였어요. 그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다음 날 추석 연휴잖아. 그러니까 그 저 기차역에 가서 기성 인사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건 아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우리가 가서 기성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를 하면서 안녕히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걸 보는 국민들 무슨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돌아와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우린 뭐라고 그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냐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집에 가시는 국민들을 깨우는 얘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막 했죠. 제가 뭐 뭘 해야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생각하다가 밤에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삭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삭발은 각성을 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삭발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막 화이팅하고 막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분노와 슬픔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쇼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정치는 쇼의 의미가 있죠. 그 쇼를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혼자서 제가 아무도 옆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래서 혼자 하겠다. 그리고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웃지도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복을 입고 그 했었죠. 상복을 입고. 그래서 비장하게 우리는 간다. 그 뒤에 나중에 뭐 또 황교안 대표나 다 했으니까요. 네. 그 황교안 대표도 삭발을 해서 재미를 좀 봤죠. 네. 상당히 어울린다는 소리. 네. 나경원 대표도 당시 했어야 되는데 뭐. 강력한 의사표시.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대표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줄줄이 이어지는 바람에 그게 약간 말리고 했어요 또. 너무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좀 희화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후보님이
후보님도 이렇게 당을 옮기고 이렇게 약간의 정치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혼란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큰 틀, 저 사람은 이렇게 덩치가 아주 크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 정치의 큰 틀을 무게 중심을 무겁게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네, 네. 그때 그렇죠. 워낙 이렇게 또 잔재주 부리지 않고 크게 한다라는 네, 네. 하여튼 뭐 그때 참 어쨌든 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네, 왜냐하면 네. 또 그 뒤에 광화문에 어쨌든 한 200만 명 가까이 그때가 많이 나왔을 때는 100만 명인가요? 200만 명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국민들이 아 이렇게 뭔가 이 생각을 한 번씩 네. 하게 되는 네. 그 또 제가 우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울면서 또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총선 때까지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12월 정도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힘이 워낙 이렇게 끈기가 없습니다. 웰빙 정당 출신들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시장 되시면은 그런 네. 그 당의 분위기도 좀 바꾸고 요즘은 그 지방 그 자치단체장이라도 중앙에 준치를 많이 지도를 해요. 최고위원도 지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는 그 부산시장이 되시더라도 그냥 부산에만 계시지 말고 중앙당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보수 이런 것도 좀 구현을 하시면 좋겠고 그동안 자유의 여전사 이현주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부산 회생을 위한 그런 뭐 보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정의로운 보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또 이 신념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되시면 정말 지금 우리 광역단체에서 여성단체장이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예, 최초의 그 여성단체장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지금 보입니다. 자, 그 시간 많이 됐으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그 요즘에 이제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예. 또 더더욱 힘듭니다. 근데 부산은 제가 이렇게 참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던 곳이고 예. 또 학교도 제가 부산에서 졸업을 다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정치를 이제 하려고 부산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면모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부산만큼 또 자영업자가 많고 서민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해운대는 네. 부산의 극히 일부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서울 분들이나 다른 지역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산은 서민의 도시, 서민의 도시, 굉장히 가난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가난하고 정말 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어떤 상환기일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힘을 내시고 제가 부채 탕감 계획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예.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가 마감돼가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 가면서 다시 IMF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네. 네, 저희 아버지가 IMF 때 망해가지고 저희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장이 이제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국면들을 잘 버텨낼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잘 버티시고 지금은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버티시고 희망은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송은정 국장께서도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한 가지 빈 게 있다면 우리 그 저 부산시장 관련해서는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영춘 후보는 2번, 3번 걸쳐서 공개적으로 그 오거돈 시장의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생겼으니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김영준 후보는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후보님이 그 부분에서 네. 또 반박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이 부분으로. 그쵸, 이 맞아요. 부분도 한번 거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보탤게요. 네. 부산시장이 됐으면 부산도 살리고 또 좀 어차피 전국적인 정치인이시니까 아마 이 보수 회생, 신보수로 새로 나가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이현주 후보님이 부산시장이 되셨을 때 부산시청에 가서 우리 송원적 국장과 같이 부산시청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